범죄자는 바로 당신이다. 당장 한국인들을 풀어줘라. 한국인 억류 사건으로 미국 공장이 모두 멈췄는데요. 그 배후에는 중국이 끼어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에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인들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47분 휴대폰 진동이 저를 깨웠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다시 잤을 텐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화면을 켜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조지아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떠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거실로 나와서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헬기가 날아다니고 검은 SUV들이 공장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마치 테러 진압 작전 같았죠.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332명이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체포된 적이 있나요? 화면이 바뀌면서 현장 생중계가 나왔어요. 현대차 공장 앞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갑을 찬 채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우리는 정당한 비자로 온 직원들이에요. 왜 이러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3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수라는 한국인 엔지니어 말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갑작스러운 단속,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한국인들. 저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결국 그는 강제 추방됐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어요. 그 일로 제가 FBI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었거든요. 커피를 내리면서도 계속 뉴스를 봤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법 집행이라고 딱딱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자 위반자들에 대한 정당한 단속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비자 위반이라면 왜 새벽에 이렇게 대규모로, 게다가 대부분이 합법적인 기업 파견 직원들이잖아요. 저는 20년간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옛 동료 마크였습니다. 뉴스 봤어? 이거 냄새 나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는 바로 받았어요. 루크, 이거 정말 이상해. 내가 알기로는 현대차랑 LG 직원들 대부분이 비자 소지자들이야. 합법이라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물었어요. 마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었을 거야. 이런 대규모 작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전화를 끊고 다시 뉴스를 봤어요. 이번에는 한국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발표했어요.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대사가 긴급히 국무부로 향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저는 한국 정부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 뉴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현대차와 LG는 조지아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기업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유감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대우가 과도하다는 반응이었죠. 저는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강경 정책에는 공화당이 찬성하는데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현대차와 LG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장 운영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지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발언이었죠. 현지 뉴스에서는 벌써 일자리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2만 명의 직간접 고용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박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루크, 우리를 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러 온 건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죠? 그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FBI 워싱턴 지부로 향했어요. 퇴직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락하는 동료들이 있거든요. 특히 사라 존스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현재 출입국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었죠.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조지아 사건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사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루크,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야. 체포 명단을 봤는데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하더군요. 사라를 기다리면서 로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 전 박민수 사건 이후로 이런 곳에 오는 게 불편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스템의 벽에 막혔어요. 상관들은 법대로 하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 법이라는 게 정말 공정했을까요? 박민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았어요. 사라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카페에 앉자마자 사라가 말을 꺼냈어요. 루크, 이번 체포 명단 좀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는데 대부분이 합법적인 체류자들이야. 그럼 왜 체포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명목상으로는 비자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서류상 사소한 문제들이야. 평소 같으면 경고나 보안 요청으로 끝날 일들이지.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럼 누가 이런 강경 조치를 지시한 거냐고 물었죠. 사라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상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고 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곳에서 온 거야. 현장 요원들도 당황했다고 하더군. 평소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 단속을 하지는 않거든. 그것도 동맹국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말이야. 저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혹시 체포된 사람들 명단을 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라는 머뭇거렸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몇 명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박민수의 이름을 말했어요. 혹시 박민수라는 사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죠. 사라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박민수는 없네 하지만 박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런데 잠깐 이상한 게 있네. 박성민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28살이야. 어디서 많이 본 이름 같은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박성민이라고요? 혹시 현대차 근무자인가요? 사라가 다시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 현대차 조지아 공장 엔지니어야. 그런데 루크, 너 이 사람 알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성민은 박민수의 동생이었거든요. 3년 전 박민수가 추방당할 때 그가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제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다시 미국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동생이 정말로 미국에 와서 엔지니어가 됐는데 이제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형이 3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예요. 박민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억울하게 추방당했죠. 이제 동생까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사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안 됐네. 그런데 루크, 이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 체포가 너무 체계적이야. 마치 미리 타겟을 정해놓고 한 것 같아. 특히 주요 기업의 핵심 인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 현대차나 LG 같은 곳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 상당수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이게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의도적인 타겟팅이라는 말인가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박성민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의 형에게 못다한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의 진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사라에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구금 상태라서 변호사가 아니면 면회가 어려워.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자격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 다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했거든요. 카페를 나오면서 사라가 말했어요. 루크,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마. 3년 전 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잖아.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박민수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박성민만큼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진실도 밝혀내고 싶었죠. 뭔가 큰 음모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사라와 헤어지면서 약속했어요. 계속 정보를 공유하자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성민이 체포됐다는 사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3년 전 박민수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형제가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를 겪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조지아 사건에 대한 모든 기사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주요 언론부터 지역 신문까지 샅샅이 뒤져봤죠.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체포 작전의 규모였어요. 동원된 인력이 200명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IC 요원들 뿐만 아니라 FBI 심지어 DEA까지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마약 단속청까지 왜 나섰을까요? 단순한 비자 위반 사건에 이렇게 많은 기관이 동원될 이유가 있나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작전명까지 있었어요. 오퍼레이션 클린 슬레이트라고 하더군요. 작전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출입국 단속에는 이런 식으로 작전명을 붙이지 않거든요. 이건 마치 테러 조직을 소탕하거나 대규모 범죄 조직을 단속할 때나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작전을 펼칠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지역 신문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실린 기사였는데 현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있었어요. 조지아주 당국은 사전에 이런 대규모 작전이 있을 거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 이상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작전이 실행된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현대차는 바로 전주의 조지아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1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일자리 8,000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죠. LG도 마찬가지였어요. 배터리 공장 2단계 건설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 발표 직후에 핵심 인력들을 체포한다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혹시 이런 투자 계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크였습니다. 루크, 큰일 났어. 내가 알아본 건데 이번 작전을 주도한 게 따로 있어. IC나 FBI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게 아니라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마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이냐고 물었습니다.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얘기야. 이름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법사위원회 소속일 거야. 그쪽에서 계속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한국 기업들만 문제 삼는 걸까요? 마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 이번 체포 작전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야. 보통 이런 강경 정책에는 공화당이 찬성하는데 말이지.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뭔가 평소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는 동맹국이었거든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3년 전 박민수 사건도 다시 떠올려봤죠. 그때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박민수는 정말 모범적인 기업인이었어요. 세금도 성실히 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갑자기 비자 문제로 표적이 됐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수한 한국인 인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음모론들이 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국내 정치적 계산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추측에 불과했죠.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어요. 워싱턴의 한 정치 블로거가 쓴 글이었는데 최근 상원에서 한국 관련 청문회가 여러 번 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무역이나 기술 이전 문제를 다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었어요. 그 블로거는
특정 의원의 이름도 언급했어요. 상원 의원 데이비드 마틴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하더군요. 기술 유출 우려니 안보 위협이니 하는 이유들을 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마틴 의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최근 활동과 발언들을 추적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으로 그의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공화당 소속의 법사위원회 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의심스럽게 보고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꾼 걸까요? 정치인이 입장을 바꾸는 일은 흔하지만 이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보통 외부 압력이나 이익관계가 작용할 때 일어나거든요. 마틴 의원 주변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 뒤에는 분명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 제시카 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제가 FBI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정치 관련 기사를 주로 쓰는 기자라서 상원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시카, 혹시 데이비드 마틴 의원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의 최근 행보가 좀 이상해서요. 제시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루크, 너도 그 냄새를 맡았구나. 나도 최근에 마틴 의원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거든. 뭔가 수상한 구석이 많아. 어떤 부분이 수상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정치적 스탠스가 너무 갑자기 바뀌었어. 특히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말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 정치인들이 입장을 바꾸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보통 외부 요인이 있을 때야. 제시카와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듀폰 서클 근처의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제시카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했어요. 루크, 이 얘기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 하지만 마틴 의원 주변에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시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마틴 의원이 최근 몇 달 동안 특정 로비스트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그런데 그 로비스트가 좀 특이한 인물이야. 중국계 미국인인데 여러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거든. 이름은 빅터장이라고 해. 겉으로는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 로비스트가 마틴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번 한국인 체포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빅터장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확대에 관심이 많거든. 특히 자동차나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잖아.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문제를 겪게 되면 중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지. 빅터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시카가 설명해줬어요. 표면적으로는 무역 정책이나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최근에 마틴 의원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야.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정황 증거뿐이야. 하지만 내가 계속 추적하고 있어. 빅터장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 몇 년 전에도 일본 기업들을 타겟으로 비슷한 일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물론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시카가 말했어요. 루크, 너도 이 일에 관심이 있다면 같이 파보는 게 어때?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 특히 정부 내부 정보 같은 건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박성민을 도우려면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3년 전 박민수에게 못다한 일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빅터장이라는 로비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 사람 말이지. 중국계 로비스트 중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야.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어. 특히 경쟁국 기업들을 견제하는데 능숙하다고 하더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견제한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마크가 설명해줬어요. 보통은 정책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야. 안보 위협이니 기술 유출 우려니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규제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거지. 직접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럼 이번 한국인 체포 사건도 그런 압박의 결과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이런 일들은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거든. 로비스트가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이 정부 부처에 압력을 가하고 그 결과로 강경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말이야. 각 단계마다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라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빅터장과 마틴 의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증거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박성민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제시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루크, 큰 발견을 했어. 빅터장에 대해 추가로 알아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거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저는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1시간 후에 케네디 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시카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정보를 얻었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시카가 도착했을 때 표정이 심각했어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와서는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 대화를 들을 수 없을 거야. 그녀가 노트북을 펼치면서 말했어요. 빅터장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패턴이 있어.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특정 국가의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아왔어. 일본, 독일, 그리고 이제는 한국까지 말이야. 화면에는 빅터장의 활동 연표가 나와 있었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주요 타겟이었더군요. 토요타와 소니에 대한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두 기업 모두 미국 내 일부 프로젝트를 축소해야 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독일 기업들이었습니다. 폭스바겐과 지멘스가 주요 타겟이었죠.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확대해서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에 타격을 입혔어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한국 기업들이 타겟이 된 것 같았어요. 제시카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빅터장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의 고객 명단이었어요.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이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모두 한국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서 현대차, LG, 삼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빅터장은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경쟁국 기업들을 견제해온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타겟이 된 거지. 제시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빅터장이 어떤 방식으로 마틴 의원에게 접근한 건지 궁금했어요. 제시카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마틴 의원의 최근 6개월간 로비 미팅 기록이었어요. 공개된 자료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였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패턴이 보였어요. 빅터장과의 미팅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미팅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무역 정책 논의였는데 점차 기술 보안이나 외국인 투자 심사 같은 구체적인 주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몇 번의 미팅 주제는 아예 아시아 기업 활동 모니터링이었어요. 이건 거의 노골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 같았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어. 빅터장이 마틴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어.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지만
금액이 상당해. 지난 6개월 동안 총 15만 달러를 기부했거든. 개인 기부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눠서 했지만 실제로는 빅터장이 조율한 것 같아. 저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빅터장이 정치 후원금으로 마틴 의원을 회유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다음 강경한 법 집행을 요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조지아 체포 사건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정황상으로는 의심스럽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제시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야. 빅터장과 마틴 의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나 대화 기록 같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그런 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저는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혹시 국정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기록들을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마틴 의원이 주도한 청문회들을 보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았어. 그것도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이었거든. 우리는 바로 의회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최근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 기록을 모두 찾아봤죠. 정말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마틴 의원의 질문들이 점점 더 한국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술 이전이나 안보 위협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할 만한 배경 지식이 마틴 의원에게 있을까요? 그는 원래 국내 정책 전문가였지 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시카가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질문의 타이밍이었어요. 빅터장과 미팅한 직후에 관련 질문들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분명히 빅터장이 마틴 의원에게 질문 내용을 미리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제시카가 말했어요. 이제 확신이 서. 빅터장이 마틴 의원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게 맞아.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입증할지가 문제야. 정치인과 로비스트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라고 둘러댈 수도 있거든. 저는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봤어요. 혹시 빅터장의 다른 활동들을 추적해보면 어떨까요? 그가 중국 기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금전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시카가 동의했어요. 그래. 빅터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보는 게 좋겠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공개된 자료들을 조합하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눠서 조사하기로 했어요. 제시카는 빅터장의 비즈니스 관계를 추적하고 저는 마틴 의원 쪽을 더 파보기로 했죠. 특히 그의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주 금요일에 조지아로 내려갔어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현대차 공장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지역 뉴스에서는 온통 공장 철수 이야기뿐이었어요. 현대차와 LG가 공식적으로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라고 하더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이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평소 같으면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던 물류 터미널도 조용했어요. 경비원 한 명만이 쓸쓸하게 서 있었죠. 공장 앞에는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이 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 표정이 참담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당신도 기자인가요? 이 상황 좀 제대로 보도해주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몇 명과 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톰이라는 40대 용접공은 현대차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에도 잘 융화됐고요. 그런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직원인 메리는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했어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기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새벽에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지역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 근처에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미국인 동료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아요. 분위기가 너무 어둡거든요. 마트에 들러봤는데 한국 제품 코너가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 직원들이 체포된 후로 공급이 중단됐다고 하더군요.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라면이나 김치 같은 제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정말 컸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지역 뉴스를 봤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연방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조지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은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지역의회에서도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구금 시설을 찾아갔어요. 박성민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면회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가족이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나왔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죠. 영사관 직원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이런 대우는 동맹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박성민은 어떤 상태인지 물어봤어요. 영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그 청년은 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형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가족력 때문에 더 예민해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박성민의 변호사 비용을 제가 대겠다고 했죠. 3년 전 그의 형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영사관 직원이 고마워했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법적 대응과 함께 정치적 해결책도 찾아야 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지아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더욱 절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제시카도 동감했어요. 빅터장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조지아의 적막한 풍경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던 공장 지역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어요. 한국인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지역 전체가 침묵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런 결과를 누가 원했을까요?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비행기 안에서 3년 전 박민수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루크, 미국이 정말 자유의 나라인가요?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나라인가요? 그때 저는 확신 있게 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답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박성민에게는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미국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워싱턴에 도착하면 제시카와 만나서 빅터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해야 했어요.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박성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사관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선생님, 성민이를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와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전 박민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는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 살고 있었어요. 한인타운이라서 한국 식당들이 많은 곳이었죠. 약속 장소는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박성민의 어머니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가족이 정말 운이 없나 봐요. 큰아들 민수가 3년 전에 그런 일을 당하더니 이제 둘째까지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이는 정말 성실했어요.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쫓겨나게 됐어요. 당시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돈만 받고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성민이는 형의 일을 보고 미국에 대한 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격려했죠. 형과는 다를 거라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성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현대차에 취직했는데 이제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우리 가족에게 무슨 저주라도 있는 건가요? 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어요.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았거든요. 한국인, 특히 우수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FBI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증거를 찾고 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정말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3년 전에 민수를 지켜주지 못한 것만으로도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빅터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들려달라고 했죠. 제시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루크, 정말 큰 발견을 했어. 빅터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봤는데 중국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 있어. 그것도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로비 활동 대가인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시카가 답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총 300만 달러 정도야. BYD에서 150만 달러, CATL에서 100만 달러, 나머지는 다른 중국 기업들에서 받았어.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큰 로비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해.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어요. 빅터장이 받은 돈의 일부가 마틴 의원의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빅터장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마틴 의원에게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이건 돈 세탁과 비슷한 구조야. 중국 기업의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미국 정치인에게 전달되는 거지.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 세력의 정치 개입이야. 저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한국인 체포 사건이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계획된 음모라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가 문제였어요. 정황 증거는 많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때 마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루크, 급한 소식이 있어. 마틴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 한국 기업들의 안보 위협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더군. 이상하지 않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틴 의원이 공세를 더 강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빅터장의 압력 때문일 거예요. 마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 조지아에서 체포된 한국인들 중 일부가 추가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기술 유출 혐의라고 하는데 근거가 부족해 보여. 누군가 사건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박성민이 걱정됐어요. 혹시 그도 추가 혐의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성민 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3년 전 박민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도 더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야 했어요. 단순히 개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당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시카와 만났어요. 마틴 의원의 기자회견 전에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정리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루크,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우리가 가진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해야 해. 물론 아직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박성민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었어요. 마틴 의원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국회의사당 프레스룸에 도착했어요. 제시카와 함께 뒤쪽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기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 같았어요.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마틴 의원이 단상에 올라왔을 때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모습이었죠. 그의 뒤에는 여러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마틴 의원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첨단 기술을 빼내가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말이죠. 그는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LG를 언급하면서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첫 번째 질문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어요. 의원님,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제시하신 내용은 모두 추측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마틴 의원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요. 두 번째 질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CNN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만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마틴 의원의 답변이 더욱 어색했어요. 모든 외국 기업들을 동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 기업들의 경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제시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 답변들 봐. 완전히 준비된 대본 같아. 누군가 미리 써준 걸 그대로 읽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마틴 의원의 평소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세 번째 질문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어요. 의원님, 최근에 중국계 로비스트들과 자주 만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이번 발표와 관련이 있나요? 마틴 의원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런 질문은 부적절합니다. 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빅터장이라는 로비스트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마틴 의원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옆에 있던 보좌관이 급히 그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마틴 의원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어요. 빅터장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게 사실인가요? 중국 기업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마틴 의원은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끝나는 기자회견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시카와 로비로 나왔어요. 다른 기자들도 흥미진진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큰 스캔들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거든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마틴 의원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잖아. 빅터장 이름만 나와도 저렇게 당황하는 걸 보면 분명히 뒤가 구린 게 있을 거야. 저는 다른 기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대부분이 마틴 의원의 어색한 반응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정치 전문 기자들은 뭔가 큰 이야기가 터질 것을 예감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마틴 의원의 기자회견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어요. 하지만 반응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위협보다는 마틴 의원 자신의 의혹이 더 큰 화제가 됐거든요. CNN에서는 마틴 의원과 빅터장의 관계에 대해 심층 분석을 내보냈어요. 폭스뉴스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고요.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상원윤리위원회에서 마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외국 로비스트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조치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마틴 의원의 사무실에서는 황급히 해명 성명을 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모든 만남은 합법적이었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어요. 제시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루크, 대박 소식이야. 다른 상원 의원들도
마틴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 이러면 마틴이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어.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마틴 의원이 궁지에 몰리면 더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혹시 박성민 같은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질까봐 우려됐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조지아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상원 의원들이 이번 체포 작전이 과도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법무부 내부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크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루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마틴 의원의 의혹이 터지면서 이번 체포 작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해.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어. 저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틴 의원과 빅터장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반격해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조용했고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검은색 SUV가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신호등에서도 같은 차가 뒤에 있더군요. 저는 일부러 우회전을 해봤어요. 그 차도 따라서 우회전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미행이었어요. 20년간 FBI에서 일한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틴 의원과 빅터장 쪽에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밝은 곳이고 사람들이 있어서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SUV도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원에게 말했죠. 혹시 뒤쪽에 있는 검은 SUV 보이세요? 저를 따라온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신고해주세요. 점원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의점 안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SUV가 사라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려서 편의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백인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사설 보안업체 직원 같은 모습이었죠. 그가 편의점에 들어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왔어요. 루크 해리슨 씨 맞으시죠?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죠? 왜 저를 따라왔나요? 그가 명함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제 이름은 톰 스미스입니다. 프라이빗 시큐리티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관심 없어요. 그리고 미행하는 건 불법이라는 걸 아시죠? 톰 스미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행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연히 같은 길을 간 거죠. 어쨌든 제 고객이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해요. 아주 관대한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누가 당신의 고객이죠? 제가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어요. 루크 씨, 당신이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의심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우리 고객은 당신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진정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신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의 협박 따위는 소용없어요. 저는 진실을 밝혀낼 거거든요. 마틴 의원과 빅터장의 더러운 거래도 세상에 알릴 거예요. 톰 스미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루크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세력들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당신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말이에요. 그들의 안전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완전히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요.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예요. 톰 스미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안타깝네요. 우리는 평화로운 해결을 원했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그가 편의점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박성민 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청년은 우리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요. 이 말에 저는 완전히 격분했어요. 박성민에게 손 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톰 스미스는 이미 SUV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차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편의점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 같았거든요. 단순한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 조직적인 위협이 시작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협박을 받았다고 설명했죠. 제시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루크, 이건 정말 위험해. 우리가 건드린 게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인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고민이 됐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마크에게도 연락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죠. 마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루크, 이제 정말 위험한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우리가 핵심을 건드렸다는 뜻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궁지에 몰렸다는 의미기도 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난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창문마다 커튼을 쳐놓고 현관문 잠금 장치도 여러 번 확인했어요. 혹시 또 다른 위협이 올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더 굳어졌어요. 이런 협박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박성민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시카와 마크를 만나서 대응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조사할 때가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혀서 그들의 협박을 무력화시켜야 했어요. 언론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죠. 다음 날 오전 10시에 워싱턴 포스트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제시카가 편집장과 상의해서 특별 기사를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한 번에 공개하는 것이었죠. 편집장인 로버트 존슨이 말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폭로 기사라면 법적 검토가 필요해요.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요. 제시카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빅터장의 금융거래 내역, 마틴 의원과의 만남 기록, 중국 기업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한국인 체포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법무팀에서 온 변호사가 말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 증거가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특히 타이밍과 패턴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만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기사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신중했어요. 여러 안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대량 체포 배후에 중국 로비스트 그림자로 정했어요. 자극적이면서도 사실에 기반한 제목이었죠. 기사 구성도 치밀하게 짰어요. 먼저 조지아 체포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마틴 의원의 역할을 다룬 다음 빅터 장과의 연관성을 단계적으로 밝혀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였어요. 편집장이 말했어요. 이 기사가 나가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거예요. 준비는 됐죠? 제시카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에 온라인 버전이 먼저 공개되고 내일 아침 신문에는 톱으로 실릴 예정이었어요. 기사가 공개되기 30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어제 만났던 톰 스미스였어요. 루크 씨,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기사를 철회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사가 나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톰 스미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 훨씬 큰 세력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박성민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정각에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제목을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기사가 공개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마틴 의원이었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긴급 성명을 냈는데 내용이 황당했어요.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반박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순히 부인만 하고 있었거든요. 빅터 장 쪽에서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의 사무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었어요. 도망간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에는 다른 상원 의원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하지만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마틴 의원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녁 뉴스 시간에는 모든 방송사가 이 사건을 다뤘어요. CNN에서는 30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폭스뉴스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어요. 조지타운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런 식의 외국 세력 개입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해요. 한미동맹에 미친 피해도 상당할 것 같고요. 저는 TV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늦게 제시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루크, 대박 소식이야. FBI에서 빅터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해. 그리고 마틴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하더군. 우리 기사가 수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에는 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마틴 의원이 갑자기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변호사와 함께 FBI 본부로 향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자진 출석한 것이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의원들은 소환장을 받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지 않거든요. 빅터장의 사무실과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뉴스에서는 FBI 요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생중계됐어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압수된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빅터장이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으로 도피하려던 것을 FBI가 저지한 거였죠. FBI 수사 결과 빅터장의 컴퓨터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마틴 의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조지아 체포 작전이 완전히 계획된 음모였다는 사실이 백일화에 공개된 거였어요. 마틴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사임했고 당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됐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그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죠. 빅터장은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마틴 의원도 5년형과 함께 의원직에서 영구 제명됐어요. 중국 기업들이 총 500만 달러를 미국 정치권에 불법 유입시켰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백악관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석방됐어요. 박성민도 즉시 풀려나서 현대차로 복직했죠. 저는 박성민 어머니와 함께 구금시설 앞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3년 전 박민수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을 드디어 덜 수 있게 됐거든요. 상원에서는 외국 로비 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동맹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도 마련됐어요. 조지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간절히 요청했지만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거였어요.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기고 개인의 작은 노력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박성민 가족은 이제 당당하게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저도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